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에는 지난번에 청기백기로 저희가 살짝 인사드리고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네. 잘 알아요? 예전에 같은 출입처를 여러 번 겹쳐가지고 어디 네. 겹쳤어요? 우리 국방부도 겹쳤었고 야당 출입할 때도 한번 겹쳤었고.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저 고향 후배예요 일단. 예, 또 누가? 같은 광주 출신. 광주 네. 이정주 기자의 후배예요? 네, 고향 후배입니다. 네. 엉아랑 같이 하는 방송이네. 네, 그렇죠. 잘 알죠. 아, 기세에 좀 눌릴 것 늘리는 같은데. 자, 아닙니다. 우리 김 기자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 네.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네. 자,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번에 잠깐 인사드렸었는데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민들레 김성진이고요.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방송 돕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아침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저도 이게 뭔가 했습니다. 이거. 네, 자, 일단 드세요.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명태 회무침.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그다음에 톡톡 100명란 세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만한 밥 반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뚝딱이에요. 명태. 햇반만 돌리면 돼, 진짜. 자, 30년 명장의 고집이 담긴 단 한 점의 명품 젓갈, 매콤달콤 감칠맛의 명태 회무침과 고소하고 짜지 않고 톡톡 터지는 백명란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짜지 않아서 더 귀한 백명란의 담백함, 쫀득한 식감에 입맛 확 살려주는 명태 회무침의 매콤함, 이 두 조합이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습니다. 입맛 없는 요즘 입맛을 되찾아줄 최고의 반찬이고요. 갓 지은 솥밥에도 시원한 냉면에도 또 안주로도 일품입니다. 백명란 젓갈은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킨 후에 양념을 하지 않고 소금 간으로만 숙성해서 순수 그대로의 알알이 살아있는 명란 안 젓갈 짜요. 고유의 맛입니다. 안 짜요? 안 짜요. 오, 안 진짜 짜고 다행이다.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맛은 속이지 않습니다. 속초에서 30년 한 세대예요. 30년 젓갈 하나만으로 인정받은 명장이 직접 만든 100% 수제 명태 회무침과 백명란 젓갈 세트입니다. 다양한 채널, 극한 직업,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검증받은 안전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타임쿡이 준비한 이 젓갈은 최상의 재료부터 수제 양념으로 담근 특별함이 있습니다. 명태 회무침 2팩 그리고 백명란 젓갈 1팩 해서 3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거나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드리고요.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젓갈을 짠데 안 짜요. 안 짜? 네, 하나도 안 짜고. 어때요? 우리 네. 맛있어요? 예, 아주 뭐 명태 이거 명란젓 아주 고소하고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뭐 광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김치. 예, 김치 전라도의 두 분 다 광주에서 알죠. 오셨어. 아, 예. 광주에서 대인시장. 오셨어. 대인시장. 예, 예. 전라도의 김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운림가 저온 숙성 비법 묵은지 2kg에 19,800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저 정말 딱 요거 하나로 밥 먹어요. 너무 요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가지고 아유. 저녁에 집에 가면 운림가 김치하고 딱. 이거 진짜 엄마의 맛이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엄마의 맛이. 예. 그러니까 엄마 굉장히 생각하시면 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김치보다 울림가가 낫다. 그래서 해름 방송 한번 했어요. 엄마 미안해. 네, 엄마 울림가가 죄송해요. 낫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없어요. 맛있어. 예. 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 누적 27번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주로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50년 비법의 정수가 담긴 바로 그 맛입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월동 배추로 정성껏 담근 묵은지예요. 재온 숙성으로 깊고 구수한 전라도 전통의 감칠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어요. 계속 씻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 아침 식사를 못 해가지고 예. 멍했었는데 그러니까 식사까지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네, 취재 편의점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다. 정말 예, 제가 특혜네요. 하나씩 휴지를 예. 드리도록 아, 하고 감사합니다. 예. 제작진께서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잠시 후에는 아마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셨나요? 도착에 어젯밤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도 일정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틀간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이랑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14, 15일에 바티칸에 가가지고 이제 네.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에비앙으로 와서 G7 네. 정상회의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기사가 들어와 있고요. 도착 행사한 것까지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해외 순방 일정 중에도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KSY 조사에 따르면 그 선거 직전에 했던 조사에 비해서 9.4% 포인트 하락한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더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기자님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X 내용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9% 포인트 하락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지방 선거를 어쨌든 당 대표가 첫 일성이 어쨌든 대통령 덕분에 전반적으로 승리한 곳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명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지율은 상반된 입장 쪽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부분. 네. 그리고 원인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 개가 좀 겹치긴 했더라고요. 겹치긴 했는데 이 표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9.4% 하락한 게 중도층의 하락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전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파가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배한 이후에 일단은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확률이 낮대요. 맞아요. 별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요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응답률 면에서도 열성 지지층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겹쳐서 9.4%인데 아마 9.4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반등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쭉 가진 않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지선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지금 지선 결과를 놓고 그 결과 성적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겁니다. 9.4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예, 더 떨어지진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또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네. 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의 그 항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 메시지를 내는 전통적인 방식은 청와대 참모를 이용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정도로 하고 맞아요. 넘어갔죠. 근데 맞아요. 숫자에 흔들리지 예, 않는다. 그렇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낮은 자세와 겸손을 이야기하고 통합 포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파격적인 거고 저번 기자회견 때도 본인의 어떤 자성, 반성 이야기를 했던 그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네. 일단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전 눈에 들어왔었고 이정주 기자님의 분석에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네. 아마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걸로 좀 보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번에 좀 제가 이제 KSO와의 어제 자료를 좀 뜯어봤는데 네. 지금 샘플이 이게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좀
이게 헷갈려요. 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어쨌든 간에 잡힌 거 보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비슷하더라고요. 동수다. 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랑 그다음에 부울경 쪽에서 좀 샘플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언론에서 봤을 때는 보수 중도층이나 부울경 중심으로 좀 긍정 평가가 하락했을 거다. 네.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좀 대체로 동의를 하고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항상 선거가 있고 나서 좀 급변하는 게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70% 정도 찍었었는데 6.13 지방선거 하고 나서 쭉 9월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선의 압승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견제 심리가 있을 거고 지지율 하락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이벤트 또는 뭐 경제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를 통해서 좀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반등한다. 하여튼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폭풍이 엄청나게 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또 딱 붙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38.6 대 38.1.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민주당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국힘하고 쫙 갈라지는 분위기였는데 정당 지지도도 이렇게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정당이고 여전히 사과와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들었더라고요. 부정선거 팻말을. 예, 마스크는 또 왜 썼을까? 그래도 다 알아보는데. 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6.5%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했다. 이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렇죠. 그러니까 당 측면에서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딱 1년 지났거든요. 딱 1년. 예, 딱 1년인데 정당 지지도가 붙었어요.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내란 재판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2심 진행되고 있고 뭐 결론이 나오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올해 말까지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진압이 안 된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가 붙었다는 거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여당이 지금 위기감을 좀 가져야 돼요. 이 원인이 뭐든 간에. 네. 그리고 사실 어느 분야 이번에 선거를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해서 친문 이제 또 전당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친명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전북에서 뭐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물론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고 당원 주권주의가 맞죠. 네. 원칙적으로 맞는데 우리나라의 재앙적 대통령제는 사실 뭐 연합정치나 내각제처럼 그렇게 다원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양당제로 좀 굳혀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냉소적이지만 아니 자기들은 집권 1년 차에 윤석열 지지율 19%까지 나왔거든요. 그 무슨 박순애 교육부 장관 맞아요. 네. 그뭐 만 5세 뭐 미취아가 네, 한다고 유보 통합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 난리 나고 당시에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뭐 복지 정호영 뭐 당시 후보자 뭐 아들 문제나 이게 겹치는 거랑 19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집권 1년 차에. 근데 집권 1년 차에 19를 찍었는데 김기현을 찍어서 당대표를 시켰습니다.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 하는 말은 19%엔 우리도 엎드렸다. 쫌쫌따리 19%짜리한테. 예. 근데 민주당 참 대단하다. 지지율 60% 대통령도 예. 당이 흔드는 거예요. 당이 흔든다. 당이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국민의힘 사람들 보니까 당이 흔들고 있네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조소를 해요. 야, 그러면서 이제 풍자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자, 민주당 대단하다 이 기자. 우리도 저런 정치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적일까? 우리는 19%짜리가 뿅망치 때리면 왜 엎드렸을까? 우리는 갈아엎었어야지. 우리야말로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순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역설적으로 풍자한 이유가 대통령제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집권 1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비등비등할 때는 대통령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한 번쯤은 먼저 우선순위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차기 때문에 2, 3년 차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차기 주자가 있고 또는 명백하게 뭐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누가 봐도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MB가 했던 소고기 수입이라는 네. 36개월 연령 지나서 다른 나라는 다 24개월인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안전권을 뭐 침해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문제나 내지는 뭐 윤석열처럼 불법 계엄이나 네. 이럴 때는 여당이 탄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기를 들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 잘해서 코스피도 올려놓고 그러면 초반 1년 정도는 여당이 조율하되 조금 주장이 네켓넥으로 붙었을 때도 한 번쯤은 우선순위를 대통령에게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집권 1년차에 잘 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건 바이 건으로 많이 부딪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주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딴 데도 한다. 아니고. 딴 데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참 네, 씁쓸하네요. 민주당 참 씁쓸하네요. 그죠? 이게 이종주 기자님의 말에 좀 하나 덧붙이면은 지난해에도 내란전담 재판부 문제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이제 부딪히면서 네. 이게 이제 대통령 하필이면 순방 기간에 순방 벌어졌죠. 근데 당시에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알아서 자정 능력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첫 순방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그리고 네. G7과 어떤 교황과의 만남 등등의 지금 굉장한 이벤트가 있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당이 이 뉴스를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대통령 환송할 때부터 잠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들리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약간 조소를 섞어서 정말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좀 여권에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본인들은 친명이라고 다 말하고 있고 모두가 친명 맞죠.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이 진실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4년 차가 아니라 1년 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뭐 검찰이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사법부가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뭐 재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로지 그 개별 국민들의 어떤 그 협력 뭐 이런 거 없으면 참 어려운 정당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국민의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반기라고. 뭐 전방위적으로 여의도 취재하시니까 뭐 네. 정치권 전반이 어떻게 국민의힘 해석하는지. 쪽에서는 반기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그 반기? 대통령의 반기를 반기를 들었다? 들었다. 아, 네,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뭐 김용민 어제 전 최고위원이 올렸잖아요. 이제 글에 이거 당권은 짧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네. 근데 저는 그래 봐요. 이게 저 용어 자체는 국민은 영화하고 정권은 짧다. 저게 맞는 말이죠. 텍스트는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보편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말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시점이나 TPO 시점이나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환경이 있을 건데 저거는 사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잡다. DJ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노무현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문재인 때도 적용이 되고 박근혜 때도 적용돼요. 똑같아요. MB 때도 적용되고 윤석열 때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잡다.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 그러니까 신년 1주년 기자회견 한 이후에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아침 오전에 거기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지은 네. 대변인. 그리고 네. 이제 지선 패배에 관련된 네. 당이 어떤 위치로 갈 것인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경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저 용어는 조금 나중에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민주당 저게 사람.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저 용어 자체는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네. 어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똑같잖아요. 저도 와이프랑 예를 들면 뭐 와이프랑 잘 지낼 때 예를 들어서 그 알고 보니까 뭐 주식은 부부 합산 소득이 안 들어간대. 뭐 또는 예를 들면 이혼할 때는 위자료는 이렇게 청구돼. 이러면 괜찮죠. 근데 네. 방금 싸웠어. 방금 싸웠는데 그날 저녁에 이혼 시에는 뭐 때로는 칼로 베는 뭐 물도 벤데 이런 소리를 사이 하면,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네. 사이 나쁠 때 하면 네. 이혼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권 사람들이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청와대 출입 기자시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역시 가장 지금 과열된 이 어떤 양상이 정치인들의 어떤 플레이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당원들이
당원들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제 공통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고 방금도 말씀하신 부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텍스트 뭐 봤을 때는 사실 텍스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제가 어제 만났던 비당권파 의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어제 만났더니 이거 일련의 막 기획으로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자들한테 스스럼 없이 하고 이게 자꾸 유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일 거다. 다른 게 아니라 수백만 있는 당원, 거의 네. 국민들을 분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자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권을 아마 도전하신 분들도 이제 요건 고위관계자가 그랬어요. 그 희생을 먼저 하는 사람이 네. 아마 더 대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란 당이 그동안 작동한 원리가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에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아주 짧게는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서초에 나가시고 나서 네. 물론 정치 일면에 잠깐 있었지만 다시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왔던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 아무도 말 못할 거란 말이죠. 이게 간단하게 이런 논리인데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1등이었는데 내려놓고 그런 부분이 하남에서 없죠. 국회의원 당선. 네, 근데 지금 당권 경쟁 양상에서 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분열로 가고 여권의 분열은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게 그렇죠. 될 거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려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을 있는 겁니다. 것 예, 있고요. 같군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갈 길이 먼데, 정말 그렇죠. 갈 멉니다. 길이 굉장히 멀고 가뜩이나 내란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청산도 해야 네. 되고. 좀 또 특별히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금 선거가 없는 국면이 지금 들어왔죠. 맞아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내년 여름까지 한 예. 1년 정도요. 사실은 네. 내년 여름부터 사실상 내후년 그렇죠. 총선 맞습니다. 국면이 가기 때문에 1년간 해야 될 건 결국에는 개혁 과제들인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개혁 과제는 결국 입법이 뒷받침되지 맞습니다.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그 여권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대통령 국정 과제가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게 만약에 개혁 과제가 비틀어지면은 총선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예, 이게 예.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국면이 아주 좀 중요한 국면을 예, 지나고 국면입니다. 있다. 네. 두 분 기자님들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어제 또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네. 전 대표가 그 지도부 총사퇴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대통령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네. 기자회견에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분위기로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지도부 총사퇴를 아예 라디오 방송에서 뭐 이제 꺼낸 건데요. 이건 좀 어떻게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본인의 이익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포지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닦아놓고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될 때 봐도 본인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이제 친명 쪽에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시그널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이 간접적인 시그널을 줬다는 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본인은 사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삐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중심축을 잡는 거는 역시 그 DJ와 함께 정치를 했던 2인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 박지원 전 대표 얘기를 들었으면 뭐 표현하자면 조국 대표도 그 활로가 열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네켓넥으로 올라오는데 지지율이 김용남 후보가 1위였고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막판에 이제 뒤집어졌죠. 1위였고 이제 유이동이 3위였고 네. 조국 대표 2, 3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때 포기하고 불출마하라 했어요. 그리고 입당을 하고. 맞아요. 그때 그 그 얘기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조국 대표 그때 본인이 국힘제로를 얘기하고 나섰으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네켓넥 1, 2 하다가 유이동에게 어부질이 줄 수 있겠다. 나는 내가 했던 처음의 말을 지키겠다고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말대로 박지원 의원님이 하신 말대로 만약에 사퇴했으면 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품고 가야 돼요. 예. 아무리 나한테 네거티브를 했어도 품고 왜냐면 명분을 지켰으니까 그렇죠. 품고 가고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약속을 지킨 거거든.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네. 그게 뭐 오솔길을 꼬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건 힘든 거거든요. 2, 3위가 1, 2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내던졌다면
그랬다면 뭐 물론 그 자리에 저는 김용남 의원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 김재원 후보도 있고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3자 단일화를 했어야 됐다. 그렇죠. 저는 사실 두 명의 이제 의혹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원 후보로 처음부터 단일화해서 진보당을 평택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울산도 스무스하게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김상호 후보 고생했잖아요. 박맹우 무소속 전 의원이 뛰지 않았다면 그럼 울산 선거 뒤집어졌죠.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교통 정리가 됐다면 평택을 해 진보당 김재원 주고 네. 울산에 김종훈 후보 이제 진보당 네. 단일화 해주고 그러면 네. 김상호 의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잡음 없이 스무스하게 공천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선을 치르면서 네거티브가 없었을 겁니다. 네. 이게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의 몫이었어요. 그걸 못한 거였죠. 정청래 지도부가. 그렇죠. 이걸 교통정리하라고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 당대표가 지도부 뭐합니까 그럼 도대체.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선상 최고위에 하고 뭐 옥수수 캐고 뭐 캐고 울릉도 가고 그런 거 하라고 당대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해야 될 걸 못하고 아쉽지만 안 해야 될 거를 사고를 쳤잖아요. 오빠 이런 거 해야 되고 물론 실수지만 저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본연의 역할을 잘했다면 당대표 사퇴는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는 말이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에게도 지금 내려놓으면 활로가 열려요. 조국 대표는 결국 저 말을 듣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정계 은퇴로 몰렸어요. 조국 혁신 합당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거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국힘제로가 아니라 민주당제로 만들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정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지고 본인은 좀 고가운 게 있겠죠. 속내는 억울한 것도 있겠고 그러나 지금 이제 총체적인 책임지고 불출마를 하면 정청래 대표에도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출마하잖아요. 이거 정청래 대표도 거의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붙으면 지랑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실제로 증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현택 전북지사 벌써부터 통합 처음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말 바꾸기 뭐 논란 나오고 전북에서도 캠프에 무슨 윤석열 선대에 있었던 사람 왔다 갔다 선대 옛날에 난 몰랐다 인수위 이런 얘기들 본인이 검증도 못하고 벌써부터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현택 전북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제 그러니까 이현택 당선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천한 정청래 대표한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제 본인은 당을 살리고 민주당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네. 별로 사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 두 명이.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죠. 네, 사감 있는 관계가 네.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쨌든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교통정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 지방선거라는 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전략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당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책임론에 대해서는 뭐 피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균형 잡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정주 기자님의 어떤 말씀의 취지는 맞는데 이 지도부 사퇴라는 메시지가 사실 정청래 본인에게서 나와야 이게 메시지가 힘이 있는데 남이 말을 하고 사실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네, 부원장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예, 또 했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밀어내는 소위 이제 그 반대파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 그래 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희생 더 큰 희생을 통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정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계산이 만약에 안 선다면 정청래 대표는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취재한 바로 정청래 대표님과 아주 좀 가까운 오래 지내셨던 네네. 민주진영의 분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정말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의 거치가 이제 당 대표 거치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한 분이 지인이 자신의 거치가 이제 대표의 거치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간다면은 예. 나도 당연히 그냥 이제 야인으로 가야지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게 정청 대표의 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구나라고 네. 이제 이게 저는 단독이네. 간접적으로 예. 느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퇴를 하라고 압박을 한다거나
남이 메시지를 내면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와서 하면 사실 승복하는 꼴이 돼서 예. 오히려 아마 본인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좀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고민할 시간을 좀 예, 줘야 그렇죠. 된다. 오히려 본인이 결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자면 네네네. 이건 취재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어쨌든간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도부 사퇴라는 이야기가 뭐 일면 납득은 되는데 오히려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복잡한 것 같다. 어쨌든간에 이 주변 주자들이 지금 말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좀 네, 풀어야 되는 네. 문제인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원로급 선배 정치인이고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잘 나가던 지지율이 뭐 9.4%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내란당인 국민의힘과 딱 붙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르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이 어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문법에 따르면 그렇게 했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그런 양상이 아니고 또 그 정청래 대표의 지지 그룹이 상당히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뭐 생각을 또 어떻게 할지는 그건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이 또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다시 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각을 세우는 방식의 정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이 응답도 안 하고 네. 또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또 지지율은 더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양당 모두에게 그 적용되는 논리인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고로 그 그러니까 외침을 받아서 망한 제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통상 내전이 일어난 제국 있죠. 네. 그 내전이 일어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네. 결국은 만주나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로 그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네. 30년간 했었고 당연히 일본에 나중에 2차 대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독립운동에서 광복군이 결국은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북한하고 통일이에요. 이거는 한국전쟁 내전이거든요. 일종의. 네. 내전이죠. 예,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전은 생각보다 상흔이 깊어요. 그래서 원래 외침을 당하면 서로 똘똘 뭉쳐서 나중에 이걸 재개할 기회가 있는데 네. 내전은 엄밀히 말하면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서 선악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서로 상처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발생한다면 짧고 굵게 끝내야 돼요. 예, 빠르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A, B가 있는데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빨리 끝내야 된다. 어느 쪽이든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A 쪽이 억울하더라도 B가 차라리 빨리 밟잖아요. 그럼 해소가 돼요. 왜냐면 B가 또 잘못할 때 A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최대한 이제 압축적으로 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은 것은 잘한 거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6월 17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하라. 6월 17일. 네, 다음 주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냥 해버려라. 다음 주에 해서 후다닥 그냥 끝내버려야지. 예, 예. 이걸 8월 17일로 해놨기 때문에 예. 아마 2달간 민주당 지지율을 횡보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전 기간에 돌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인 내전 기간이에요. 정치인은 권력 투쟁의 장이고 그 장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지도부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거든요. 취약할 때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예를 들면 리박스쿨 뭐 이런 지금 사람들 이현주 뭐 전 최고위원 문제나 당연히 잘못했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때는 합쳤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예시를 아까 박지원 의원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장 선배님 더 잘하시면 과거에 우리 이 진보 진영의 가장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낸 DJ가 어떻게 했습니까? DJ가 JP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예, 정말 민주 진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니 반독자인데 박정희, 전두환 그 사형대에 올라가고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를 해왔던 DJ께서 나중에 왔는데 군발이 2인자 JP랑 손을 잡아요? 거기서 부귀영화 다 누린 놈하고? 김중건을 비서실장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준거는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 대선에 출마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중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인들이나 민주 진보 진영인들이 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마음에 들어서 김준건 JP 마음에 박태준 마음에 들어서 품는 거 아닙니다. 확장성. 네. 정치는 확장성. 확장성의 최종 목표는 뭐냐? 당선이에요. 네.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대통령께서 그 기자 우리 뭐 현장에 있었지만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렇죠. 뭐 조금 색깔이 틀려도 어쨌든 우리 편 하겠다고 왔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그 영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넌 이래서 달라 그렇죠. 머리가 길어 뭐 이렇게 잘라내면 결국에 나 혼자만 남는다. 이거 되게 외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장윤선 선배님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예.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이정주 기자님은 속도전이나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건 되게 공학적인 측면인 것 같고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건 대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어떤 싸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싸움의 양상들이 가령 환송식에 안 나왔다거나 뭐 이런 발언을 했다거나 되게 작은 걸로 가지 어떻게 되게 지금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대의를 가지고 가령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런 기체 아래서 일단은 철학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작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혹시 고지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지에서 정말 이유도 없이 진짜 3년간 막 싸우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 북한군한테 이제 신하균이 남한의 국군이었고 그다음에 유승용 배우가 북한군이었는데 이제 신하균 씨가 이제 유승용 씨한테 이런 말합니다. 너 3년 전에 이 싸움 빨리 끝날 거라 그랬고 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었다며. 근데 지금 3년이나 됐다. 고지에서 이렇게 시체가 널어져 있는데 지금 뭐냐라고 했더니 3년간 싸워왔던 그 북한군 유승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그때 알았는데 내가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 사실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멀리 보면 대선 이후에 그 박장대 정청래 어떤 전당대회부터 시작한 네. 그 흐름들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지금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공학적으로만 흘러와서 결국에는 그래서 좀 당에서 이걸 잘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물론 권력의 공백기가 오겠죠. 그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대의를 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그게 여당에게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그 국민들한테도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원론으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다. 이 갈등 해결 방법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정책과 비전 노선을 가지고 그 싸우면 아마 지지 응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좌파 태극기 이정주 기자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실시간 댓글에도 네. 뭐 이런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그 변명이나 PR이긴 한데 너 좌파 태극기 아니라 태극기 아니냐? 뭐 왜 내부 총질만 하냐? 근데 뭐 제 PR이지만 네. 한동훈 그 부산의 유사선거사무소 그 기사 누가 썼습니까? 이정주. 네, 제가 내려가서 이정주. 제가 옛날에 저 한때 같이 이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넘어가던 시절 출입할 때 느꼈는데요. 정말 엄청난 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네, 이분이 취재하는 걸 봤기 네, 때문에 예, 이거 예,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그 결국 선거법 고발돼서 그 물병 생수 나눠준 2명 경찰에 바로 고발됐어요. 예, 선관위 그러니까. 수사 의뢰되고. 맞아요. 예. 제가 그 불법 그 제보를 딱 듣자마자 휴일을 반납하고 연휴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잠복근무 그 잠복을 6시간에서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돈내산 티켓 끊어가지고 잠복 취재하고. 네, 휴일에 저희 또 버카 안 돼서 제 돈 쓰고 갔어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사 쓴 거는 쏙 까먹고 네. 맨날 태극기냐? 네. 전 좌파 태극기예요. 앞에가 좌파가 써 있잖아요. 일단은 엊그제도 올림픽공원 갔다 왔는데. 네, 그 얘기도 물어봐야 돼요. 성관 얘기도 네. 물어보고 이제 시간이 네.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속상합니다. 이정주 기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뭐 댓글창에 보면 장 기자님 좌표 찍히신 것 같은데, 뭐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댓글 많이 이제 달리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냥 기자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상을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죠. 그리고 분석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가 1번 독자인 셈입니다. 현장의 1번 독자.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께 전파하는 이제 그런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꾸 뭘 딱지를 붙여가지고 너는 이랬지 저랬지 이게 사실은 열심히 현장을 뛰는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도 자꾸 힘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예. 시간을 바꿨더라고요. 오한시로 오한시로 바꿨어요. 저녁이 오한시로. 아니라. 예.
그래서 저녁에 취재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부산 그게 내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취재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땡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며 전국 재선거가 최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 종합해 보면 어제 김민석 총리도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아니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 선관위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이거 또 문제 난다. 다음 28년 선거 때.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선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 당헌당 규상 보면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내년 임기 8월. 2년. 내년 8월.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 건 이제 지선을 패배를 전제로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미리 이제 경고를 해놓은 건데 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반대했던 오세훈은 당선됐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문맥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상으로 보면 서울과 부산의 나의 거취를 일임하겠다 했거든요. 예. 서울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를 떠나 서울이 이긴 거예요. 네. 물론, 부산은 졌는데. 졌는데. 예. 예. 네. 근데 서울하고 부산 중에 하나만 되면 그럼 내려올 거냐 말 거냐. 두 개 다 이기면 그거는 장동혁 대표 영구집권 해야죠. 그 상식으로. 그렇게까지. 아니, 예, 그 영국까지. 네, 계엄 이후에 네. 1년 만에 치른 선거에서 네. 계엄 정당이, 그러니까 불법 계엄 정당이 그쵸. 예, 서울과 부산 갖고 간다? 그건 말 안 되는 소리고. 근데 하나만 되면 나는 버틴다. 이걸 기존부터 원래 공표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문맥상 그렇다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나홀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리두기 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본인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이 중앙 무대에서는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네. 예, 전당대회 나온 데서 못 이깁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뭐 윤호개인 태극기 쪽 당권파가 지지해줄 것 같죠. 네. 천만에. 당권파 사람들 무슨 말 하냐면, 네. 그러니까 친한 게 사람들은 장동혁이 싫죠 당연히. 그거는 개파적 관점에서 싫다는 거고, 당권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능하다고 그래요. 장동혁 대표는 무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동혁을 돕고 찍었던 사람들도 그 의원들도 장동혁 가지고는 이 다음 총선은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동혁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권파 중에서는 장동혁 빼고 뭐 나경원이든 누구든 뭐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장동혁을 밀어대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 적이 생겼다니까요. 아 거기도 내전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이 전선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싶어하죠. 왜냐 이게 붕 떠버리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저쪽은 한동훈 쪽, 우리 쪽은 나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자기가 이기거든요. 네. 근데 그 단순화시킬 때 가장 좋은 의제가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네, 그냥 부정선거로 몰아붙이면 돼. 근데 그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잠실에 나와 있는 청년 학생들이 부정선거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참정권 침해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난장 피우고 우리 핸드볼 선수들 뭐 가방 그렇죠. 열어보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패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세력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X에도 올리겠는데 제일 이게 우려했던 게 네.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참정권 침해 내지는 부실 선거, 선관위의 이런 얼빠진 행동들 그리고 이런 어떤 부실 그리고 선관위의 관리 소홀 이런 문제를 기화로 부정선거가 슥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실에 대한 문제는 부실이고 네. 부정선거는 부정선거 문제예요. 이거를 딱 갈라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명분으로 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대학생들 대자보가 맞는 말 하더라고. 딱 그런 말 하더라고. 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선관위가 빌미를 주냐 이거예요. 왜 부정선거론자들이 그렇죠. 다시 또 고개를 쳐들고 다니게 맞아요. 선관위가 왜 그런 빌미를 주냐 이거야 니들이. 왜 먹잇감을 주냐 이거야. 맞아요. 그게 선관위의 가장 큰 잘못이다. 네. 맞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실을 가지고 그 틈을 타서 훅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내전 상황을 일으키고 있죠. 부정선거론자들이. 네. 근데 그 전면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 보면 돼요.
야, 근데 사실 지금 뭐 국회에 의석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번에 늘어났죠. 지방선거 네, 이후에. 그렇게 그래서 사실상 제1당을 이끌고 있는 원내 최다수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원내 제1야당이 저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당 대표를 두고 이 운영이 가능한 건지. 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근데 네. 또 정점식 예. 범친윤 제가 보기 찐윤입니다. 찐윤이에요? 네, 찐윤입니다. 어. 같이 그 사법연수원 동기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때마침 이 그 정점식 그 승리 속보가 나올 때 제가 국민의힘 쪽에 있던 분이랑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이 되게 합리적, 뭐 표현을 하면 뭐 좀 적절하지 않지만 네. 합리적인 보수인 편인데 네.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바로 흡연하러 나가셨다. 바로 흡연하러 예. 나가셨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상황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제가 들어도 장동혁 비토 여론은 지금 대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제 정정식 발음이 어렵네요. 정점식. 발음이 어려워. 정점식 예. 의원이 예. 이뭐 개파 없다고 했는데 사실 개파가 왜 없습니까? 옛날 친이 친박 때처럼 또 싸우겠죠. 네. 그리고 속도 조절이 결국에는 정점식 의원이 되면서 이제 속도 조절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비유를 하자면은 장동혁 대표가 전륜을 한다 그랬었는데 사실 아무도 지금 그가 기억하고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전륜 선언을 네, 손들고 했었잖아요.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선거 때 아무도 전륜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엔 애매한 포지션으로 갔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떤 대세론 꺾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속도 조절론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부산 북갑에서 이겨가지고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는 무슨 대권 후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도 유승민 전 의원 못지않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 장동혁 대표가 계속 부정선거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정말 안 되는 길인데도 가는 게 그렇게 해야 선명성 경쟁을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동훈이 당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공학적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럴수록 의석수는 늘었지만 분열은 가속화된다. 예, 거기도 분열은 가속화된다. 예, 저희가 사실 여권 문제가 하도 크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거기도 장난 아니다. 더 예, 국힘도 그렇게 장난 보고 아니다. 있습니다. 예. 예. 도로 찐윤당으로 가는 거네요. 근데 오늘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압도적으로 정점식 그러니까 의원이 이길 줄 알았어요. 7표 차이 났잖아요. 네, 7표. 근데 결선 투표 갔더니 7표 차이 났잖아요. 55대 48인데 예. 물론 정점식 의원이 이길 확률은 더 높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그렇죠. 전망이었죠. 전망이었는데 만약에 김도읍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 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락이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 네. 복당 추진이 바로 됐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네. 그게 좋든 싫든 간에 본인의 능력으로 지금 무소속으로 뚫고 온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준 사례가 없어요. 맞아요. 나중에는 결국 수렴됩니다. 총선 앞두고는 수렴되는 시기의 문제죠. 네. 이게 지금 할 거냐 아니면 장동현 내라고 비대위 때 들어올 거냐 아니면 나중에 진짜 전당대회 하고 나와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2차전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지금 정점식에서는 아까 김 기자가 말한 대로 고지전에서 약간 좀 더 우위의 고지를 점한 게 당권파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본격 전쟁은 이제 전당대회거든요. 네. 그 전당대회는 이제 장동혁이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에 따라 시기가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지금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원내 수석을 김승수 의원으로 앉혔거든요. 네. 대구 북구을. 이게 이제 정점식 의원은 뭐냐면 김승수 의원이 이분도 친윤입니다. 윤석열도 찐 친윤으로 네. 활동했고 김승수를 원내 수석으로 앉혔다는 의미는 원내대표가 점정식, 김승수 앞으로 이제 수석 대변인, 원내 대변인 이런 거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 라인업을 딱 보면 완벽하게 친윤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우리는 당권파. 일단은 못 내준다. 일단은 한동훈께 절대 우리는 양보 못한다. 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지금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야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한동훈 합쳐야 품어 돼. 안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난 죽어도 한동훈하고 안 해. 어. 이거를 지금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인사로 보여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 뭐냐면 2025년 1월 6일 날 네. 공수처가 그 윤석열 그 한남동 체포하러 갈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 방해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 거기에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보고 있었거든요. 언내수석 누구 앉히나 보자. 그 사진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누구 앉히나 보자. 사진 그 나오신 의원들 30 몇 명 누구 앉히나 보셨더니 아니 나 딱 나오더라고요. 딱 그 38명 중에 한 명으로 앉히더라. 그 안에서 지금 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렇죠. 정점식 네, 의원이. 사실은 정점식 의원과 내란숙의 윤석열과는 정말 특수관계에 네. 있는 진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로 친윤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분간 거기도 분열적 상황은 가속화될 거다. 뭐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성진 기자 네. 단독하셨어요. 아, 예. 네, 한동훈 잘 왔습니다. 이 뭡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네, 그래서, 성남 FC로부터 보훈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훈을 받지 않았죠 일단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이제 네. 성남 FC 사건이라는 게 단순하게 네이버만 특정해서 말을 하면은 당시 네이버가 성남 FC 축구단에다가 40억을 후원을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인허가를 이제 성남시 네이버가 성남시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 거를 도와준 게 아니냐 이게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남 FC 사건인데 네. 사실 그때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총괄을 맡았고 네. 그 대표 기사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 근데 네이버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지은 거죠. 성남 FC와 관계 있는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가 됐네. 그러니까 이건 보훈 인사 아니냐, 뇌물 공여에 대한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건데 한동훈 의원이 의원님, 예. 이제 무소속 의원이시죠. 예. 예. 이렇게 이분이 이제 뭐 인사특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인사청문회 특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예. 이건 상당히 이제 마타도라고 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장윤선 선배님의 또 도움을 제가 받아가지고 사실 공소장을 이제 쭉 입수해서 쫙 읽어봤는데 예, 한송숙의 한도 나오지 공소장에 않았나. 예. 예, 한성숙의 한자도 없다. 한자도 없다. 예. 한 글자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당시 프로필 인터넷 뒤지기만 해도 나옵니다. 예. 어떤 자리였는지. 본부장 서비스 이쪽이거든요. 예. 본인도 이미 작년에 중소기업 예. 중기부 장관 예. 인사청문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해명을 했고 심지어 산자위의 그 위원장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어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네. 사실 이미 소명된 문제인데 이거를 좀 교묘하게 좀 엮은 거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네이버 출신을 데리고 온 게 마치 성남 FC의 보훈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사건이 사실 2021년에 경찰이 수사해서 끝낸 겁니다. 근데 2022년에 갑자기 검찰이 대선 국면인데 이거를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이 되고 이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후원금이 들어가는 흔적들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가 없으니까 네이버 너네 성남 FC한테 돈 줬지. 근데 너 성남시는 인허가를 해줬네. 그러니까 너네 이거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엮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시민구단 가지고 기업에서 후원받으면 전부 다 제3자 뇌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이런 정치적 사건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흑백 선전이다. 네. 예, 이렇게. 근데 비판을 지금 했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의 프레임 정치를 사실은 이제 검사 시절에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그 조작 기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대중의 인식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것 자체가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켜서 결국 그게 선거 패인의 요인이 됐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선거 이번 보도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실제 그 점이 그렇게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너무나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인데 네. 이제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려고 특검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건데 실제 그런 점이 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표면으로는 트리거가 된 게 맞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말 없었으면 안 뭉쳤을까요? 공소 취소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그 발언이 없었으면 대구에서 그 추경 후보가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면 너무너무 지금 계엄 불법 계엄 쪽팔리고 장동혁 가서 무슨 미국의 차관보 비서실장 만나고 오고 뭐 자기들이 얼굴 들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기세가 좀 죽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뭐라도 하나 잡혀라. 네.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공소 취소가
너 잘 걸렸다. 이거 명분 되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자기 스스로 자기 죄 지으려고 하네. 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한 사람 중에 대체로 이번에 그 조작 기소 관련해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몇 주간 했어요. 4월, 5월에 걸쳐. 몇 주간에 걸쳐서 했고 사실 그게 끝날 쯤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몇 차 회의, 몇 차 네. 회의 막 밤까지 이어서 했거든요. 저도 이제 다 챙겨보지 못했지만 그거를 사실 국조를 보고 내용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막상. 맞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잘 그냥.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그 앞단은 모르니까 뒷단도 그냥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죄 없애려고 그러네? 이렇게 그냥 들이다 그냥 갖다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아주 네. 많죠.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게 많은데 그렇죠. 그걸 보지 않죠. 아 취재 편의점 안 보시네. 우리 장 선배가 많이 보도했는데 그때 그걸 많이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보도했는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든 간에 뭐 스타벅스 논란이니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짚더라고요. 네. 근데 영남 쪽 이제 이 전체 분위기는 아무리 이런 거를 잘 펼쳤어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그냥 그 명분상 트집을 네. 잡은 거죠. 이걸 명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예. 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3,750만 명 개인정보 유출했던 쿠팡에 대해서 정부가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역대 최대의 과징금 액수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 아닙니까? 역대 최대 잘한 역대 거죠. 최대 잘한 역대 거다. 최대는 잘했는데 약하다. 약하다. 좀 더 예. 물렸어야 됐다. 예, 더 물렸어야 됩니다. 예, 예. 6천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방송에서 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업계, 예. 예, 쿠팡과 경쟁하는 다른 업계에 예. 있는 모 임원과 잠깐 만났을 때 예. 쿠팡이 당시에 우리 취재 동선이 다양합니다. 예, 쿠팡이 당시에 요거보다 높은 액수를 예. 주라고 해도 충분히 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더라. 이게 당시 벌어졌을 때 사건이. 예. 그런 걸 봤을 때 6천억은 제가 들은 액수에 비하면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네. 좀 더 아니, 때려도 된다. 더 때려도 된다. 왜냐면 쿠팡이 예. 그 쿠팡 1년 영업이익이 한 6,700억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맞춰주지 않았나. 아, 1년치 영업이익에 예, 맞춰서 때린 개인정보 과징금 문제라면 아니냐. 1년 정도는 한번 예. 너네가 털어야 되지 않냐 이익을. 근데 이거보다 더 매겨도 상관없어요. 아까 네. 말했죠. 김 기자 말대로 예. 6,200원이면 1년치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금방 회복해요 또.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쿠팡과 관련해서 뭐 저는 여전히 탈팡하고 있고 별로 사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눈 감아주거나 아예 뭐 대충 넘어가 이건 아니다. 제가 이제 제일 불쾌해하는 게 윤상현 의원 주장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재서봐 너무 걱정하지 마.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안 까먹는다.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심판 투표한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전 11시 07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꼭 준비했는데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왜 안 물어보지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요? 김성기 기자님 뭐 여러 가지 뭘 많이 보내신 것 같던데 저 뭐- 자료를. 오세훈 이야기 예, 잠깐만. 오세훈. 오세훈 시장님 그 자료도 띄워주세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은 네.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참 슬픈 일인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보도하고 홍준표 사실 의원님의 측근이 최영희 씨를 좀 타겟으로 했던 보도인데 경찰에 가서 이제 무혐의로 끝났다는 거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 사진이 2021년에 4월에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이른바 이제 김종인 씨 만났다고 할 때 있었던 제주별장의 사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입수했던 사진에 어. 보니까 김한정 씨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후원 회장이 이제 김한정 씨가 사진에 있더라.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명태균. 자중자애하시라 오 시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음. 근거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보도됐던 거 보면은 강혜경 씨가 김한정 씨, 그러니까 오세훈 스폰서인 김한정 씨한테 송금받은 3,300만 원 입금 내역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세훈 씨가 그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식당도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예. 그 서울 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송땡땡 그 중식당에 네네네네. 또 추미애 의원님도 자주 오셨답니다. 예. 그분 그때 사장님 만나봤더니 오세훈 시장님이 단골이었고 어. 당선 전까지도 오셨었다. 예. 당시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야기가 상당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명태균 예. 씨가 자중자애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공판 출석하면서
이 여론조사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 이제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목적은 이미 끝났으니까 사기범들 오히려 기소해라. 기소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당당하시기에는 좀 그렇다. 네.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지만 예. 상당히 좀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예. 됩니다. 네. 예, 시민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 네. 출석을 해서 오세훈 시장 재판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서울도 재선거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차라리 네. 이번에 그 투표용지 구속 예. 사태 이때 이제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 예, 자리를 보존할 게 아니라 예.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이겼지만 이거는 다시 선거하자. 예, 이렇게 했으면 살 길이 열렸을 거다. 근데 네. 절대로 오세훈은 그럴 인간이 아니다. 예,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예. 이게 만약에 던졌으면 네. 대선 가도에 올랐대요. 이 사람들 진짜로 이겼는데 네. 예전에 무상급식 던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못 던지고 있는데 네. 예, 본인은 진짜로 재선 가면 질까봐. 질까봐 못 오세훈 던진다. 질까봐. 예. 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의 재선거 주장은 오세훈 빼고 하자는 거다. 오세훈 빼고 나머지는 하자. 근데 뭐 송파가 지금 그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오세훈 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하려면 김재수 의원 서울부터 다시 해야지. 혼자 주장이 장동혁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는데. 김재수 의원이 뭔데 해석기를 씁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도 전국 다 재선거 하자고 하더만. 그러니까 오늘도 전국 재선거 하자고 그거 얘기했어요. 김재수 지 생각이에요. 왜 자기의 위스풀 싱킹을 남한테 강요합니까? 장동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동혁은 오히려 원포인트로 하자면 서울을 하고 싶을걸요? 아니야. 서울 부산. 그래서 서울 부산 2포인트로. 네, 2포인트로 네. 하고 싶을 거다. 근데 또 우리 명태균 선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2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올리셨군요. 오세훈 시장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예. 오늘 내가 뱉은 말은 다 업으로 돌아올 것이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사람 도리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명태균 일당 기소해야 된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엎어치기를 하려고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되치기를 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다. 그냥 넘어갈 그죠. 뿐은 아니다. 그 명태균 씨를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었는데 네.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오세훈 씨는 이제 좀 더 아래로 보고 있으신 경향이 그렇죠. 있으시고 알로 본다. 그다음에 본인은 잃을 게 없습니다. 네. 오세훈 씨는 잃을 게 많지만 예. 그래서 저번에도 김영선 전 의원의 무슨 편지 이야기 그리고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밝혀지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서 오세훈 씨를 곤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죠. 네. 네, 아까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나 우리 김 기자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말 자중질환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3년임 제한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하고 그렇죠. 다시 하려면 출마 자체를 못 해요. 못하네요. 예. 음. 오세훈 죽이기인가? 그러네.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그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좀 주장을 급히지 않고 있죠. 예. 그게 이번에 3년의 이 조항 때문에 안 된다. 예. 필요 없어 무조건 재선거. 그 말 자체가 예. 지금 재선거 당선증 받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퇴밖에 없습니다. 예, 사퇴하거나 그리고 또 사실 법원에 이거 재선거가 필요하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재선거를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냥 뭐 주의 주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걸까?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깝습니다. 그 어제 만났던 그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분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숫자는 모르겠는데 태극기가 한 15% 정도 있으면은 사실 네. 우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장동혁은 이제 15를 끌어안음으로써 더 마이너스로 우리를 지금 가지고 가고 그렇죠. 있다. 예.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괴롭다. 그러면서 요즘 그 대선 국면 때 3, 40대 우리 당직자들이 민주당 많이 넘어갔던데 더 세련된 거 부럽다라고까지. 예. 진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갔대요. 그쪽에 이제 있던 뭐랄까요 외부 풀들이 좀 당직자라기보다는 네. 말씀 잘못했네. 그 이제 항상 관계자들. 지원했던 관계자들이 좀 많이 민주당을 건너갔다. 그 대선 국면에 좀씩 건너갔는데 네, 오히려 네. 요즘 보면은 뭐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세련된 것 같긴 하다. 그렇군요. 하여간 정치판은 진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13분이나 더 했는데요.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김성기 기자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이정주 기자님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 김성기- 기죽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알겠습니다. 이정주는
태극기가 아니라 좌파 좌파 태극기다. 예, 예. 좀 집중적으로 조중동이 한동훈 의원님 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렇더라고요. 예. 네, 제가 또 참전해야죠. 보니까 띄우면 또 누르는 사람이 있으셔야 예, 되고. 예. 조선일보가 뭐 단독 인터뷰도 하고 네. 예, 열심히 근데 참 언론들이 열심히 써요. 네. 예, 진짜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하나 첫 등판하는데 그 땡볕에 네. 말진 기자들이 삥 둘러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우산 양산도 없이. 그래서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실내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길거리에 뜨거운데 기자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저 뭐 성남 FC처럼 이거 한동훈 앞으로 의원님의 발언을 일일이 검증하겠습니다. 아, 야, 자 한동훈 저격수 네, 두 기자님의 결심을 끝으로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